60세가 넘으면 이상하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하루가 느긋하고 마음이 평온한데 어떤 분은 여전히 바쁘고 늘 지쳐 있습니다. 가진 돈이 많아서일까요? 자식이 잘 돼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삶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이미 나이만큼 변했는데 마음과 삶의 방식은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노년 관련 조사들을 보면 6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느냐였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편히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도, 자식도, 명예도 아닙니다. 단 하나 불필요한 것을 줄였느냐,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노년은 65세부터입니다. 나라가 정한 공식적인 노인의 시작이죠. 하지만 몸은 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0세부터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회복은 느려지고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이 시기에 여전히 젊을 때 방식으로 살면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65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60세부터 미리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줄인 사람은 노후가 천국이 되고 못 줄인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매일이 지옥이 됩니다. 늦어도 60세부터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들, 딱 6가지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노후를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분명한 기준이 생길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한다는 책임 강박을 줄여야 합니다. 75세 이순자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요. 어젯밤에도 파스를 붙이고 잤는데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일요일 아들네 집에 가서 반찬을 해줘야 하거든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 하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찌개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 만들고 나물 무치고 생선 구우면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한 번씩 허리를 펴야 했어요. 숨도 가빠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짐을 싸서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괜찮은데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놔야 너가 편하지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파스를 또 붙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73세 박영숙 씨는 8순이 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치매가 오셔서 24시간 돌봐야 해요. 밤에도 깨서 화장실 가시는 걸 도와드려야 하고 낮에는 식사 챙겨드리고 약 챙기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온종일 시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영숙 씨도 이제 몸이 안 좋아요. 허리 디스크에 고혈압까지 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요양원 보내시죠라고 해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라며 거절하세요. 어느 날 영숙 씨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가시면 허리 못 씁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쉬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울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인생은 언제 편안하게 사는 걸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사시나요? 명절엔 내가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손주 돌보는 건 내가 해야 한다. 집안일은 내가 챙겨야 한다.
부모님 재산은 내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60세가 넘어서도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해야 하는 일일까요? 내가 안 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책임지며 살아왔기 때문에 책임을 내려놓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으니 이제 와서 손을 놓는 게 죄책감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60세 이후에 책임은 미덕이 아닙니다. 관리 대상이에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억지로 하는 건 책임감이 아니라 강박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떠안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의지만 했는데 내가 손을 놓으니까 그들도 스스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쉬어야 가족도 성장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을 줄여야 합니다. 68세 김정숙 씨는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30년 전 일이 자꾸 떠올라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배신감이 컸는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남편은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정숙 씨는 아직도 그 원망 속에 갇혀 있어요. 밤에 누우면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내가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됩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자요.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또 그 생각이 떠오르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숙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그 사람한테 아직도 화가 나요. 죽었는데도 미워요. 근데 화가 나면 나는 누구한테 화내는 걸까요? 결국 나한테 화내는 거죠. 71세 최동수 씨는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재산을 잃은 일을 평생 후회하십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시면서 지금도 그 일을 붙들고 계세요. 동수 씨의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30년 전에 멈춰 계세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사세요.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늘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는 지겨워서 듣기 싫은데 아버지는 계속 그 이야기만 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이런 생각하시나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지 말고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과거를 떠올리면 자책이 되고, 자책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잃어버려요. 과거 회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것에 집착하는 데서 시작된다.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건 과거 때문이 아니라 과거를 놓지 못하는 현재의 선택 때문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원망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과거를 붙들고 있을까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살리는 선택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했든 안 했든 내가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아픈 건 나예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밤마다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순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두되 오늘은
오늘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식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70세 한명숙 씨는 매일 아침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밥 먹었니? 회사 잘 다녀오니? 요즘 힘들진 않니? 아들은 45살입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둘 있어요. 회사에서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명숙 씨는 아직도 아들을 걱정하세요.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매일 전화하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매일 밥 먹었니 하시면 어린애 취급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말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전화 올 때마다 또 걱정하시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실 저는 잘 지내거든요. 근데 엄마는 계속 걱정하세요. 66세 조미숙 씨는 딸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걱정합니다. 사위가 우리 딸한테 잘해주나? 애들은 잘 크나? 돈은 잘 버나? 한 달에 두세 번은 딸네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뭐 이렇게 없어? 시장 봐줄까? 하면서 이것저것 사다 놓고 와요. 딸이 엄마, 우리 알아서 해. 괜찮아라고 해도 미숙 씨는 걱정이 됩니다. 딸이 힘든 걸 숨기는 건 아닐까? 혹시 사위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닐까? 밤마다 딸 생각을 하다가 잠을 못 잡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딸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딸 기분에 내 하루가 좌우돼요. 여러분의 자식은 이제 성인입니다. 30, 40, 50이 넘은 어른이에요. 그들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걱정합니다. 저 애가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저 애가 돈은 잘 관리하나? 저 애가 직장에서 힘들진 않을까?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전화로 이어지고 전화는 간섭이 되고 간섭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걱정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잘 지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담스러워해요. 엄마가 또 걱정하시네. 아빠가 또 이러시네 하면서 피곤해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걱정하는데 자식들은 그걸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식 걱정이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자식이 안 좋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 기분에 내 하루가 좌우되고 자식 전화 한 통에 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정서적 의존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되 붙들지 말라. 자유롭게 날게 하라. 자식을 믿고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을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내가 자식 걱정을 줄이면 자식들도 편해지고 나도 편해집니다. 네 번째, 관계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67세 오경희 씨는 친구가 많으신 편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기 모임, 동네 친구 모임, 교회, 친구 모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번 이상 모임에 나가세요. 처음엔 좋았대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즐거웠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임 나가는 게 부담스럽대요.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해요. 손주가 어디 대학 갔다. 아들이 얼마 버는데 집이 얼마짜리다. 듣고 있으면 내가 초라해져요. 어떤 친구는 남 흉만 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 며느리는 어떻고, 부정적인 말만 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친구는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끊기도 애매하고, 안 나가면 뒤에서 뭐라 할까봐 억지로 나가요. 집에 돌아오면 왜 갔을까 후회돼요. 69세 윤정혜 씨는 교회 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고민을 털어놓아요.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정혜 씨는 들어주느라 지칩니다. 내가 위로해주면 그때뿐이에요. 다음에 만나면 또 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뀌는 게 없어요. 나도 내 고민이 있는데 내 이야기는 할 틈도 없어요.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해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다 빠져요. 정혜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적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억지로 만나는데 만나고 나면 더 외로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 유지에는 비용이 듭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감정도 소모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인연이니까, 같은 동네 사니까, 정이 있으니까 하면서 계속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갔을까? 시간 아까웠다. 그런데도 다음에 또 만나요. 왜 그럴까요? 단절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질 것 같고, 나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뭔가 잃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여러분, 노후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웃으며 만나는 10명보다 진심으로 편한 2~3명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해요. 친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얼마나 편안하고 긍정적인가가 중요합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소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만나고 나면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쁜 관계는 만나고 나면 지치고 짜증나고 왜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관계 정리는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5번째, 욕심과 나중에라는 미루기를 줄여야 합니다. 72세 송미자 씨는 평생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중년엔 자식들 키우느라 못 갔습니다. 노년이 되니까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미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가야지. 지금은 좀 해야 할 일이 있고 날씨도 춥고 다음에 봄 되면 가야지.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팠어요. 무릎 치료하고 나중에 가야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 나으면 가야지.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는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걷기가 힘듭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가끔 제주도 사진을 봅니다. 그때 갈 걸. 왜 미뤘을까?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 미자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을 나중을 위해 살았어요. 나중에 하다가 결국 나중은 안 왔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69세 임동철 씨는 평생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배웠어요. 중년엔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돈이 없었습니다. 노년이 되니까 이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지금 배워서 뭐 하나? 창피하게.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동철 씨는 손가락 관절이 안 좋아졌어요. 류마티스가 왔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그때 배울 걸. 왜 안 했을까? 남들 눈치 볼 게 뭐 있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동철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을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취미 생활 해야지. 나중에 돈 좀 모이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은 언제인가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기력은 예고 없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내년엔 아플 수도 있고,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몇 년 후엔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문제입니다. 아껴야 한다는 생각, 자식들 주려고 모아야 한다는 생각,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은 있는데 쓰지 못하는 가난, 건강은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가난. 그게 진짜 가난이에요. 노후엔 참는 미덕보다 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누리세요. 나중을 위해 참지 말고 지금을 위해 사세요. 자식들 물려줄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모를 보는 게 자식들한테도 더 큰 선물이에요. 6번째, 비교하는 마음을 줄여야 합니다. 65세 정순남 씨는 SNS를 자주 보십니다. 친구들이 올린 여행 사진을 봅니다. 제주도에 갔대요. 일본에 갔대요. 유럽 여행을 다녀왔대요. 맛있는 음식 사진을 봅니다. 호텔 뷔페에서 먹었대요. 유명한 식당에 갔대요. 손주들과 행복한 사진을 봅니다. 손주가 영어 잘한대요. 피아노 대회에서 상 받았대요. 명문 유치원에 다닌대요. 그걸 보면서 순남 씨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대요. 남들은 다 여행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있네. 남들은 다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집에서 혼자 밥 먹네. 남들 손주는 다 잘하는데 우리 손주는 평범하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순남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SNS 보면 볼수록 내 인생이 불행해 보여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가난한 것 같아요. 68세 이경자 씨는 이웃집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이 잘 됐어요. 아들이 의사, 딸이 변호사래요. 손주는 다 명문대 갔대요. 경자 씨는 아들이 평범한 직장인이고 딸은 주부예요. 손주도 평범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손주가 전교 1등 했어. 자랑만 합니다. 경자 씨는 듣고 있으면 위축됩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집에 돌아오면 우울해집니다. 경자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자꾸 비교가 돼요. 그럼 내가 불행해져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으로, 청년 시절엔 직장으로, 중년엔 재산과 자식으로 비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비교는 계속돼요. 저 집은 자식이 잘 됐대. 저 사람은 연금을 많이 받는데 저 부부는 여행 자주 다니더라. 저 집은 손주가 명문대 갔대. 끝이 없습니다. SNS를 보면 더 심해집니다. 친구들이 올린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손주들과 행복한 사진. 그걸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가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SNS는 현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것만 올립니다. 행복한 순간만 찍어서 올리고 힘든 순간은 숨겨요. 그러니 그걸 보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편집된 삶이지 진짜 삶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웃이나 친척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은 겉만 보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여도 속은 어떤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부모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돈이 많아 보여도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는데 실제로는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은 다시 내 것이 됩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 게 아니라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그게 진짜 노후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책임 강박을 줄이고 과거를 내려놓고 자식 걱정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욕심과 미루기를 줄이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엔 책임, 과거, 걱정, 관계, 욕심, 비교를 줄일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멀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6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하나만 줄인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일까요? 혹시 책임 강박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대한 후회인가요? 자식 걱정일까요? 관계 정리일까요? 욕심일까요? 비교하는 마음일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6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줄여도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살아오신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평생을 책임지며 살았고, 힘든 과거를 견뎌냈고, 자식을 키웠고,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그렇게 가벼워질수록 삶은 평온해지고 평온해질수록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줄이는 실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3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이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줄이고 싶으신가요? 둘째,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셋째, 여러분만의 짐 내려놓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93만 명입니다. 10명 중 3명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5명 중 1명이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통장에 5억이 있어도 우울증에 걸려요. 자식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식 셋 있어도 외롭습니다. 건강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5세가 넘었는데도 줄이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게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딱 6가지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를 줄이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 지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6가지만 줄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천국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 역할 강박을 줄여야 합니다. 72세 김영자 씨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남편 출근 준비시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다 독립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영자 씨는 여전히 5시 30분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뭘 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엌에 갑니다. 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혼자 먹을 건데 밥을 해야 하나 싶어요. 라면을 끓입니다. 먹다가 울어요. 아침 8시가 됩니다. 예전에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게 없어요. TV를 켭니다. 9시가 됩니다. 10시가 됩니다. TV만 봐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또 혼자 먹습니다. 오후에도 TV를 봅니다. 저녁이 됐어요. 밤 9시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어요. 잠이 안 와요. 나는 평생 엄마였는데, 아내였는데, 며느리였는데, 이제 나는 뭐지?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역할이 없으니까 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필요 없어.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우울증 약을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어요. 효과가 없어요. 더 깊이 빠집니다. 영자 씨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어요. 웃지 않습니다. 말도 없어요. 자식들이 전화해도 응 그래 이것만 해요. 자식들이 걱정합니다. 엄마 우울증 같은데. 영자 씨는 혼자 중얼거려요. 나는 이제 죽어도 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게 역할을 못 줄인 사람의 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영자 씨를 모시고 정신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세요?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쓸모없어요. 어르신은 평생 뭐 하셨어요? 엄마였고, 아내였고,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럼 어르신 자신은요? 김영자라는 사람은 뭘 좋아하세요? 영자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72년을 사셨는데 어르신을 모르세요? 그게 문제예요. 어르신은 평생 역할만 하셨어요. 김영자라는 사람으로는 한 번도 안 사셨어요. 이제 역할이 끝났으니까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찾으세요. 김영자가 누군지, 김영자가 뭘 좋아하는지. 영자 씨는 집에 오는 길에 멍했어요. 김영자가 뭘 좋아하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나 옛날에 노래 좋아했는데. 학교 다닐 때 합창단 했는데. 5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노래를 안 했어요. 엄마 역할 하느라, 아내 역할 하느라, 며느리 역할 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용기를 냈어요. 동네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저기 노래교실 있나요? 네, 어르신.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어요. 나이 많아도 돼요? 물론이죠. 다들 어르신이세요. 화요일이 됐습니다. 영자 씨는 떨렸어요. 복지관에 갔습니다. 노래교실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면서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동백아가씨였어요. 영자 씨가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어요. 점점 커졌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옆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 좋으세요. 영자 씨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영자 씨는 콧노래를 불렀어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영자 씨는 라면이 아니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도 했어요.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맛있네. 혼자 먹는데도 맛있었어요. 밤에 잘 잤습니다.
꿈도 꿨어요. 어렸을 때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꿈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영자 씨는 매주 화요일 노래교실에 갔습니다. 친구도 생겼어요. 같이 커피도 마셨습니다. 공연도 했어요. 복지관 작은 무대에서 동백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자식들이 보러 왔어요. 박수 쳐줬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영자 씨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말도 많아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어르신,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영자 씨가 제게 말했어요. 역할을 내려놓으니까 저를 만났어요. 평생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김영자로 살아요. 노래하는 김영자, 친구 만나는 김영자, 무대에 서는 김영자. 이게 진짜 저더라고요. 72년 만에 저를 만났어요. 늦었지만 행복해요. 역할 강박을 줄이세요.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이름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두 번째,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69세 박순희 씨는 밤마다 27년 전 일을 떠올립니다. 아들이 고3이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매일 아들을 다그쳤어요. 공부해. 공부 안 하면 인생 망쳐. 아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폭발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나 혼자 좀 있게 해줘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희 씨는 화가 났어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저래? 그 다음 날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제가 살게요. 순희 씨는 충격받았어요. 울고불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네가 잘 되라고 한 건데. 아들은 집에 잘 안 왔어요. 연락도 뜸했습니다. 순희 씨는 후회했어요. 그때 내가 좀 참을걸. 그때 내가 좀 덜 다그칠걸. 27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지금 45세예요. 결혼했고 애도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관계도 좋아졌어요. 명절에 옵니다. 전화도 해요. 다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순희 씨는 여전히 27년 전을 후회합니다. 밤마다 그날을 떠올려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아들을 너무 몰아붙였어. 내 잘못이야. 자책합니다. 아들한테 미안해해요. 그때 미안했어. 아들은 말합니다. 엄마, 그거 다 옛날 일이에요.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는 미안해. 엄마,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순희 씨는 못 놓아요. 매일 밤 27년 전을 재생합니다. 뇌는 그걸 지금 일로 인식해요. 그래서 지금 고통받습니다. 불면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몸이 망가졌어요. 혈압이 올랐습니다. 당뇨가 생겼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늙어 보여요.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입니다. 이게 과거를 못 줄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순희 씨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희야, 너 아직도 그 얘기해? 27년 됐어. 아들도 다 용서했어. 이제 그만 놓아. 그래도 나는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과거는 안 바뀌어. 너만 힘들어. 순희 씨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밤에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 말인가?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 왜 이렇게 늙었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늙어 보여.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늙게 만들었구나. 과거를 붙잡고 있어서. 다음 날 순희 씨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27년 전 그날을 적었어요.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서 그 종이를 찢었어요. 작게 찢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끝이야. 그때는 그랬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끝났다.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과거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가 순희 씨는 멈췄습니다. 그때는 그랬다. 이제 끝났다.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지금 나는 침대에 누워 있다. 지금은 2025년이다. 아들은 잘 살고 있다. 나도 괜찮다. 현재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과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도 연습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다. 이제 끝났다. 한 달이 지났어요. 과거 생각이 줄었습니다. 잠을 잘 잤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거의 안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나 좀 젊어진 것 같은데. 주름이 얕아진 것 같았어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어요. 순이야, 너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밝아졌네. 순이 씨가 제게 말했어요. 과거를 놓으니까 현재가 보이더라고요. 27년을 과거에 살았어요. 오늘이 안 보였어요. 오늘 날씨, 오늘 밥, 오늘 웃음, 다 안 보였어요. 과거만 봤어요. 그런데 과거를 놓으니까 오늘이 보여요. 오늘이 이렇게 좋은 날인 줄 몰랐어요. 과거 생각을 줄이세요. 후회해도 안 바뀌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이제 현재를 사세요. 오늘을 보세요. 그게 진짜 삶입니다. 3번째, 자식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70세 이금순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잠을 못 자요. 딸 걱정 때문입니다. 딸이 42세예요. 결혼 10년 차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이 2억입니다. 딸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합니다. 힘들어요. 금순 씨는 그 생각에 잠을 못 자요. 딸이 얼마나 힘들까? 빚은 어떻게 갚지? 애는 누가 돌보나? 사위는 또 일을 구했을까? 밤새 생각합니다. 아침이 되면 전화해요. 지은아, 너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빚은 어떻게 하니? 엄마, 천천히 갚고 있어요. 사위는 일 구했니? 엄마 알아보고 있대요. 애는 누가 봐? 어린이집 보내요. 어린이집비는 비싸잖아.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해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돼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어른이에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금순 씨는 더 불안해져요. 딸이 힘든데 나한테 말을 안 해.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 아냐? 통장을 봅니다. 연금으로 모은 돈이 3천만 원 있어요. 이걸 딸한테 줄까? 그래, 줘야지. 딸한테 전화합니다. 딸아, 엄마가 돈 좀 줄게. 3천만 원. 엄마 안 돼요. 엄마 돈이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엄마,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스트레스 받아요. 뚝 끊어집니다. 금순 씨는 울어요.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저렇게 나오지? 그날 이후 딸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카톡도 답장이 늦습니다. 금순 씨는 더 불안해요.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약을 먹습니다. 수면제, 혈압약, 우울증약, 약이 늘어나요. 몸이 망가집니다. 관계도 나빠져요. 이게 자식 걱정을 못 줄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금순 씨는 복지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가장 힘든 게 뭐세요? 딸이 힘든데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딸이 도와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안 받아요. 그럼 왜 도와주려고 하세요? 제가 엄마잖아요. 딸이 힘들면 엄마가 도와줘야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사랑인가요? 통제인가요? 금순 씨는 충격받았어요. 통제요? 딸이 안 받겠다는데 계속 주려고 하는 건 통제예요. 딸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데 자꾸 개입하는 건 딸을 안 믿는 거예요. 딸의 능력을 인정 안 하는 거고요. 금순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딸을 믿으세요. 딸은 42세 어른이에요. 빚도 갚을 수 있고, 애도 키울 수 있고, 남편이랑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르신이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놓으세요. 금순 씨는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통제했구나.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딸은 숨 막혔겠구나. 다음 날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간섭했어. 이제 안 할게. 너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너 믿어. 딸이 울었어요. 엄마,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엄마가 자꾸 걱정하니까 저도 불안해져요. 저 잘할 수 있는데 엄마가 못 믿으니까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그날 이후 금순 씨는 전화를 줄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했습니다. 전화해도 너 괜찮니? 대신 엄마 오늘 산책했어. 날씨 좋더라라고 했어요. 딸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딸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빚 1,000만 원 갚았어요. 그래? 잘했다. 엄마가 믿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요.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금순 씨는 웃었어요.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딸이 잘하더라고요. 금순 씨는 자식 걱정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생겼습니다. 복지관 다녔어요. 수채화 배웠습니다. 친구 만났어요. 밤에 잘 잤습니다. 약을 줄였어요. 몸이 좋아졌습니다. 금순 씨가 제게 말했어요. 자식 걱정을 놓으니까 제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65세 이후에도 자식 인생을 대신 살면 내 인생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 말이 진짜더라고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네 번째, 지치는 관계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68세 한말순 씨는 친구가 50명입니다. 동창회, 계모임, 친목 모임, 교회 친구, 동네 친구. 말순 씨는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친구가 많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런데 요즘 이상해요. 친구 만나면 지쳐요. 동창회에 나갑니다. 친구들이 모였어요. 대화를 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맨날 똑같아요. 우리 아들 이번에 집 샀어. 우리 손주 영재래. 우리는 하와이 다녀왔어. 자랑만 해요. 말순 씨는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아들은 평범해. 손주도 그냥 그래. 여행도 안 갔어. 주눅 들어요. 집에 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계모임에도 나갑니다. 또 똑같아요. 자랑 대회입니다. 말순 씨는 또 주눅 들어요. 교회 친구도 만납니다. 또 똑같아요. 비교당하는 기분입니다. 일주일에 친구를 5번 만나요. 만날 때마다 지쳐요. 그런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나가면 나만 빠지잖아. 나만 소외되잖아. 외로워. 계속 나갑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해요.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대상포진도 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니요. 친구 많아서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왜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죠? 말순 씨는 생각해 봤어요. 친구가 많은데 왜 나는 외로울까? 친구 만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지치는 관계를 못 줄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말순 씨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일주일을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친구 모임을 다 빠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아무도 전화 안 했습니다. 카톡도 안 했어요. 나 아픈데 아무도 안 궁금해하네.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깨달았어요.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냥 같이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었구나.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말순아, 다음 주 나올 수 있어? 말순 씨는 고민했어요. 나가야 하나?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저 모임이 싫어. 자랑만 들어야 하고, 비교당하고, 주눅 들고. 그게 싫어. 거절했습니다.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 하나씩 거절했어요. 동창회, 개모임, 친목 모임.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말순 씨는 혼자 있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나 혼자네. 친구가 하나도 없네. 그런데 적응이 됐어요. 혼자 산책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 예쁘네. 아무도 없으니까 비교 안 했어요. 편했습니다. 혼자 카페 갔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있네. 지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복지관에서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수채화 수업에서 만난 최복희 씨였어요. 복희 씨랑 말이 잘 통했어요. 만나면 편했습니다. 자랑 안 했어요. 비교 안 했어요. 그냥 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친구구나. 말순 씨가 제게 말했어요. 친구 50명 있을 때보다 친구 1명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숫자를 줄이니까 질이 올라갔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사람이 많아도 느껴요. 고독은 혼자여도 편안해요. 지치는 관계를 줄이니까 고독을 배웠어요. 지치는 관계를 줄이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중요합니다. 진짜 친구 1명이 가짜 친구 50명보다 낫습니다. 5번째, 나중에라는 미루기를 줄여야 합니다. 73세 오갑순 씨는 평생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하나, 제주도 가기. 둘,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 셋, 옛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일까요? 매번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50대에 제주도 가고 싶었어요. 60대면 갈 거야. 그때 시간 있을 거야. 60이 됐습니다. 또 미뤘어요. 은퇴하면 할 거야. 또 미뤘어요. 70대면 갈 거야. 건강할 때 갈 거야. 70이 됐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어르신,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이제 장거리 여행은 힘들어요. 갑순 씨는 충격받았어요. 나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나중에 할 거야. 좋은 날 할 거야. 나중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50세가 됐습니다. 갑순 씨는 73세가 됐어요. 옛날 친구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5년 전에 싸웠습니다. 갑순 씨 잘못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과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할 거야. 다음에 만나면 할 거야.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갔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어요. 갑순 씨는 울었어요. 미안해. 사과 못해서 미안해.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후회했습니다. 이게 미루기를 못 줄인 사람의 끝이에요. 갑순 씨는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나중은 없어. 오늘 해야 해. 집에 왔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그 말 처음 들어봐요. 미안해. 진작 할 걸. 둘이 한참 울었어요.
갑순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주도는 못 가요. 무릎이 아파서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멀리는 못 가도 가까운 데는 갈 수 있어. 근처 수목원에 갔어요. 혼자 갔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여기도 예쁘네. 제주도 못 가도 괜찮아. 여기도 충분해. 만족했습니다. 6번째, 남과 나를 재는 비교를 줄여야 합니다. 71세 송금자 씨는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하루 종일 카톡을 봐요. 친구들 단톡방이 5개 있어요. 친구들이 사진을 올립니다. 여행 사진, 손주 사진, 맛집 사진. 금자 씨는 그걸 보면서 비교해요. 저 친구는 유럽 갔네. 나는 집에만 있는데. 저 친구 손주 예쁘네. 우리 손주는 왜 저렇지? 저 친구는 좋은 거 먹네. 나는 집밥만 먹는데.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얼굴이 굳습니다. 웃지 않아요.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비교하면서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눈이 충혈됐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요. 밥맛이 없어요. 모든 게 시들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자괴감이 들어요. 거울을 봅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늙었지? 친구들은 덜 늙어 보이는데. 또 비교합니다. 끝이 없어요. 비교하면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몸이 망가져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불면증이 왔어요. 금자 씨는 약을 먹습니다. 이게 비교를 못 줄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금자 씨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수리를 맡겼습니다. 일주일이 걸린대요. 금자 씨는 불안했어요. 핸드폰 없으면 어떡하지? 첫날은 불안했습니다. 손이 근질거렸어요. 친구들 뭐 하나? 이틀째도 불안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 괜찮네. 비교를 안 하니까 편했습니다. 친구들 여행 사진 안 보니까 부럽지 않았어요. 손주 사진 안 보니까 기죽지 않았습니다. 맛집 사진 안 보니까 초라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하루를 살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맛있다. 잘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핸드폰을 찾으러 갔습니다. 집에 와서 켰어요. 카톡이 수백 개 왔습니다. 친구들 사진이 가득했어요. 금자 씨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부럽지 않았어요. 그래, 좋겠다. 저 친구는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을 나갔어요. 5개 다 나왔습니다. 금자 씨가 제게 말했어요. 비교를 멈추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남만 보다가 나를 못 봤어요. 비교를 멈추니까 내 것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통계를 봤어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우울증입니다. 5명 중 1명이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줄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못 줄였어요. 과거를 못 줄였습니다. 자식 걱정을 못 줄였어요. 지치는 관계를 못 줄였습니다. 미루기를 못 줄였어요. 비교를 못 줄였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무거워져요. 무거우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우울해져요. 우울하면 죽고 싶어집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줄이면 달라집니다. 하나만 줄여도 인생이 달라져요. 역할을 줄이면 나를 만납니다. 과거를 줄이면 현재가 보여요. 자식 걱정을 줄이면 내 인생이 생깁니다. 지치는 관계를 줄이면
진짜 친구를 만나요. 미루기를 줄이면 오늘을 삽니다. 비교를 줄이면 감사가 생겨요. 줄일수록 가벼워집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2종심 소욕불유구. 70이 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70이 되면 자유로워도 된다는 겁니다. 그 자유는 더하는 게 아니에요. 줄이는 겁니다. 줄일수록 자유로워져요. 65세 이후 인생은 더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줄이는 싸움이에요. 오늘 당장 무엇을 줄이시겠습니까? 하나만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줄이세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65세 넘어서까지 무거운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제 놓으세요. 가벼워지세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오늘 줄일 것 딱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힘들게 사시는 분께 이 이야기를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깃털처럼 가볍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황금노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이상하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얼굴이 밝고 평온하지만 어떤 분은 생기가 없고 항상 지쳐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많이 배운 거? 역시 아닙니다. 성공한 자식이 있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단 하나, 불필요한 것을 줄였느냐,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2025년 노년 행복 연구 결과 7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건 소득이 아니라 얼마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느냐였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70대는 6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체력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삶의 무게도 다릅니다. 이제는 채울 때가 아니라 덜어낼 때입니다. 이것을 알면 남은 인생이 천국이 되지만 모르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딱 6가지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해답을 알게 되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줄여야 할 것은 자식 걱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72세 오말순 씨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말순 씨는 평생 자식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성적 걱정, 대학 걱정, 취직 걱정,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걱정, 손주 걱정, 아들이 45살이 된 지금도 걱정이 안 멈췄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들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일했는데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어디 아픈 거 아닐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괜찮을까? 하루에 문자를 서너 번 보냈어요. 밥 먹었어? 퇴근했어? 오늘 어땠어? 아들이 답장을 안 하면 불안했어요. 10분, 20분, 30분. 답장이 없으면 전화했습니다. 왜 문자 안 봐? 엄마 회의 중이었어요. 회의 중에도 잠깐 볼 수 있잖아. 엄마, 나 일해야 해요. 그날 오후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사고 났어요. 말순 씨는 그 5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전화를 안 받아? 크게 다친 거야. 의식이 없는 건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온몸이 떨렸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옆집 이웃이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극도의 불안 상태로 오셨어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시죠? 말순 씨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응급실로 달려왔어요. 멀쩡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주차장에서 범퍼 살짝 긁힌 거야. 보험사에 전화하느라 전화 못 받은 거예요. 말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아들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45살이야. 엄마 걱정이 이제 엄마한테 병이 되고 있어. 오늘 내가 멀쩡한데 엄마가 응급실에 왔잖아. 엄마, 제발 나 믿어줘. 나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마음이 편해요. 엄마가 걱정하면 나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 말순 씨는 아들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 믿을게.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퇴원하고 나서 말순 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문자를 참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밥 먹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참았습니다. 대신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에 물을 줬어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 폈네. 예쁘다. 처음으로 꽃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후에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이렇게 파랬구나. 저녁에 아들한테서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말순 씨가 웃었어요. 나 오늘 꽃 보고 하늘 봤어. 좋았어. 엄마 잘하셨어요. 2025년 가족관계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부모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2.8배 높이고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믿는 겁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면 내 심장이 살고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줄여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책임 강박입니다. 75세 김복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복순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주 생일이었거든요. 미역국 끓여야 하고, 잡채해야 하고, 불고기 재워야 하고, 전 부쳐야 했어요. 사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머리가 이상했습니다. 한쪽이 띵하고 어지러웠어요. 왜 이러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오늘 생일상은 차려야지. 그때 며느리가 왔어요. 어머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좀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해야지. 어머님 저랑 같이 해요. 아니야. 네가 왜 해? 내가 할게. 오전 10시였어요. 전 부치다가 복순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며느리가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뇌졸중 전조 증상이에요. 30분만 더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30분이요? 네, 아슬아슬했어요. 증상 느끼셨을 텐데요. 왜 참으셨어요? 복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손주 생일상 차려야 해서요. 의사가 잠깐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일상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복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들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생일상 필요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해요. 엄마 없으면 생일이 무슨 의미 있어요. 복순 씨는 아들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없어도 생일은 지낼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없으면 아들한테는 진짜 생일이 없겠구나. 퇴원하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있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렸어요.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복순 씨는 그냥 앉아서 봤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저거 내가 해야 하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렸는데 맛있네. 설거지 끝난 부엌이 깨끗했어요. 내가 안 해도 깨끗하네. 그날 저녁 복순 씨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이 안 무너졌네. 오히려 더 좋았네. 2025년 노인 건강연구에서 70대 이상 여성의 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60대보다 2.3배 높았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할 수 있어도 안 할 권리, 이제 여러분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 그게 70 이후 내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줄여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입니다. 77세 박정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래 씨는 50년 된 원망을 품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첫 해에 시어머니한테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어린 새댁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냄비를 들여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국이라고 끓였어? 우리 아들이 이걸 먹어야 해? 정래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노력해서 끓인 국인데. 그런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정래 씨를 구박했습니다. 음식이 어떻고, 청소가 어떻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정래 씨는 50년 동안 그 말들을 가슴에 쌓았어요. 시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래 씨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혼자 밥 먹다가도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데.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구박했을까? 딸이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생각해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 엄마 그러면 엄마만 힘들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안 돼. 어느 날 정래 씨가 방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30년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펼쳐봤어요. 시어머니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오늘 또 구박받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억울하다. 서럽다. 페이지마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래 씨는 그 일기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이걸 들고 살았구나. 30년 동안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녔구나. 일기장을 들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멍하니 일기장이 타오르는 걸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보내드릴게요. 내가 이걸 들고 있기엔 내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불이 꺼졌어요. 힘들었던 과거가 제가 됐습니다. 신기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딸이 다음 날 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 보여요? 어제 오래된 짐 하나 태웠어. 무슨 짐이요? 오래된 원망. 이제 필요 없어서. 2025년 심리학 연구에서 70대 이상이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았을 때 수면의 질이 62% 개선되고 삶의 만족도가 평균 40% 상승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과거에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50년 된 원망을 들고 가기엔 내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번째, 줄여야 할 것은 욕심과 나중에라는 미루기입니다. 73세 이순례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례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암이었습니다. 6개월을 투병하다가 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순례 씨가 서랍 정리를 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수첩이었어요.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례랑 꼭 가고 싶은 곳. 목록이 있었어요. 경주 불국사, 전남 순천만, 강원도 정동진 해돋이, 제주도 한라산 둘레길.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퇴직하면 가자. 2018년. 퇴직은 했는데 못 갔습니다. 애들 결혼 끝나면 가자. 2021년. 결혼은 끝났는데 못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순례 씨는 수첩을 쥔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가자고 했는데 나중이 없었네. 수첩을 가슴에 꼭 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혼자라도 가야겠다. 여보 못 가지.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어디 가려고요? 경주. 아버지랑 가려고 했던 곳. 엄마 혼자요? 응, 혼자. 아버지 수첩에 있던 곳이야. 딸이 잠깐 말을 못했어요.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엄마 혼자 가고 싶어. 순례 씨는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경주에 내렸어요. 불국사로 걸어갔습니다. 남편 수첩을 가방에 넣고 갔어요. 불국사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왔어. 우리 같이 오기로 했던 곳. 나 혼자 왔어. 여기 정말 좋다.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첫 번째 줄에 체크를 했어요. 경주 불국사. 그 다음부터 순례 씨가 달라졌습니다. 아끼던 것들을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결혼 선물로 받은 찻잔 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꺼냈어요. 나중에 귀한 날 쓰려고 아꼈는데 오늘이 귀한 날이야.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 2025년 노년 삶의 질 연구에서 70대 이상이 나중에를 지금으로 바꿨을 때 행복지수가 평균 35% 상승했고,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낸 노인에게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끼던 그릇 꺼내세요. 가고 싶은 곳 지금 가세요. 오늘이 가장 귀한 날입니다. 5번째, 줄여야 할 것은 관계의 숫자입니다. 79세 강순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덕 씨는 50년 된 친구 모임이 있었어요. 20살에 만났으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넘으면서 모임이 이상해졌습니다. 친구 하나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명은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친구들이 모였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 씨가 며칠 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한창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 그게 뭐였더라? 그 배우 이름이 뭔지. 친구가 말했어요. 순덕아, 너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많아지지 않았어? 치매 아니야?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씨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에이, 설마.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50년 친구한테 그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50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 말을 나한테 해. 다음 날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치매처럼 보이나. 자꾸 그 말이 생각났어요.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그 모임에 다음 달에 또 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안 가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안 가겠다. 만나고 나서 기분 나빠지는 모임은 안 가겠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상처받으러 가냐?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았어요. 서서히 연락이 줄었습니다. 지금 순덕 씨는 딱 한 명하고만 연락해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입니다. 65년 된 친구예요. 이 친구는 달라요. 만나면 자랑도 없고 험담도 없어요.
나 요즘 무릎이 아파하면 나도 그래. 우리 같이 병원 가자 합니다. 그냥 편해요.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순덕 씨가 말했어요. 65년 된 친구 한 명이 50년 된 친구 10명보다 나아. 만나고 나서 기운 나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 2025년 노인복지연구에서 70대 이상은 소모적인 관계를 정리한 후 우울감이 평균 45%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 나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관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6번째, 줄여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71세 한 금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금자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경로당에 나갔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사람도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자 씨 아들이 뭐해요? 금자 씨 아들은 작은 가게를 운영해요. 특별히 잘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닌 평범한 아들입니다. 아, 가게해요. 어떤 가게요? 그냥 동네 가게요. 옆에 앉은 어르신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과장 됐어요. 대기업이에요. 또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에 있어요. 거기서 의사예요. 금자 씨는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동네 가게인데.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왜요? 경로당 갔다 왔는데 별로였어. 왜요? 말하기 싫었어요. 그냥. 아들이 눈치를 챘나 봐요. 엄마, 나 평범한 아들이라서 미안해요. 금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표정 보면 알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기가 죽어 있잖아요. 금자 씨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최고인데 엄마가 남이랑 비교했어. 미안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엄마도 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금자 씨가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서 아들이 뭐해요? 물으면 당당하게 말했어요. 가게해요. 열심히 잘해요. 어떤 가게요? 동네 가게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파는 가게요. 자랑스럽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진짜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집에 오는데 손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나 오늘 시험 잘 봤어요.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금자 씨는 그 문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대기업 아들 가진 사람들이랑 비교하느라 이 소중한 것들을 못 보고 있었구나. 2025년 노인심리연구에서 경로당이나 모임에서의 비교 경험이 70대 이상의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의 주요 원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다 내 인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게 내 삶을 온전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분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거 다 내 이야기네.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제대로 닿은 겁니다. 6가지 다 내려놓으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요. 오늘 자식한테 문자 보내고 싶은 걸 한 번만 참으셨다면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래된 원망이 떠올랐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하셨다면 그게 3번째예요. 아껴두던 찻잔 꺼내서 커피 한 잔 마셨다면 그게 4번째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하셨어도 오늘 하루 정말 잘 사신 겁니다.
70 이후의 삶은 더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짐이 가벼워질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질수록 하루가 소풍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내려놓고 싶은 것 딱 하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짐을 지고 살아온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장 사랑하는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나눔은 결국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